제가 맡은 주제가 남북 관계와 평화 체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거에 뭐 핵심 키워드 분단, 통일, 평화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단, 통일, 평화 중에서 이제 통일과 평화의 지금 이제 현실적인 우선순위 문제, 통일과 평화 담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오늘 좀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한의 통일 방안입니다. 남북한 통일 방안, 우리의 이제 그 기조는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선건설 후통일, 그리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선평화 후통일 기조로 있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태우 정부 때 나왔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기초로 해서 김영삼 정부 때 입안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죠. 이걸 대체할 담론이나 방안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는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제 좀 균열음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통일 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통일 방안이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 국가로 가는, 그러니까 단일 국가를 상정한 통일 국가를 우리는 이제 기본 비전으로 생각하는 데 비해서 북한은 이제 연방 국가라고 하는 것을 완성된 통일 형태로 제안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쨌든 공식적인 모드들입니다. 뭐 북한도 느슨한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에서 전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통일 방안에 있어서는 연방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남북한 정상 간에는 다들 기억하시듯이 2000년 6.15 남북 정상 선언에서 그 제2항에서 연합제한과 연방제한의 공통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통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는 지금 이제 논의는 거의 이제 실종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남북 관계와 평화 체제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인식과 담론 수준에서의 기본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는 게 오늘 발표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의 현재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을 지지하는 사람들 세대별, 계층별로 세대별로 어떻게 지금 그 경향성이 나타나가 있는가 추적 조사를 한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통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각 시기 모든 시기에 걸쳐서 계속 이제 그 낮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대가 50.9%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020년 조사에서.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 여전히 50% 이상은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경향성 자체가 그 과거에 이제 88.8%에 있었던 그 경향성이 지금 2020년도에 20대들은 이제 50.9%만이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기별로 보면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들을 추적한 게 이제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를 봤어도 과거에 이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높게 80% 이상, 90% 이상 대답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 70% 정도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높습니다. 70%, 80%대 이상 다 사람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게 아주 또 강력한 어떤 기제로 지금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향성은 뚜렷하다. 이제 그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조건으로서 분단 값을 안고 태어난 60년대, 70년대 이후 세대들, 특히 X세대로 불린 그 세대부터는 지금 분단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불편한가?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도 나와 있지만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건데, 미래에 일어날 어느 시점에 통일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게 조금 다소 과거지향적인 민족 동질성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값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선천적 조건으로서의 분단을 기본 조건으로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과연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의 결과들이 아마 이런 경향성으로 지금 줄곧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서도 더 이제 자세히 최규민 박사님이 더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실로서의 평화, 당위로서의 통일, 그러니까 그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한 통일이라고 하는 그 당위를 이루는 것보다 뭐 지금 당장 그 사실상 남북한이 싸우지 않고 공존하고 현실로서의 평화를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론주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연하게 좀 경향성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변은 2007년 비교에 비해서 2018년까지 그 등락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럼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던 답변이 19.2%가 2007년 나온 게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는 31.4%까지 올라간 이제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도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전쟁 위협 해소가 같은 민족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보다는 평화에 대한 요구가 특히 미래 세대 청소년 학생들에서 더욱 현실적인 관심사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치도 보여주고 있고 주변에서도 아마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그 문제 제기가 좀 체감되는 경우들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의 평화를 지키는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지렛대가 되는 것이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나의 일은 아니고 이게 나라와 민족의 집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 이게 한국인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이죠. 통일이 나만의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위에 이제 그 푸른색이고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한 게 밑에 이제 오렌지색 줄인데 이게 한 번도 크로스를 그린 적이 없습니다. 2007년 조사 이후에 이게 그 한국인들 남한 사람들은 이게 통일은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것보다 결국 나만의 국가의 민족의 집단의 이익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한 번도 크로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세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은 결국은 나의 일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노래에 있었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지만 우리 집단의 일이라고 지금 여전히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현실로서의 평화, 당위로서의 통일 중에서 이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불확실한 이 평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공식적이고 확실한 목표는 통일입니다. 그 통일은 불확실한 소극적 평화 상태를 전환해서 적극적 평화라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차별과 그 구조적 폭력들이 다 없어진 적극적 평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통일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통일이 없는 평화는 결국에는 좀 공허하게 떠 있는 것이고 또 평화가 없는 통일은 이게 맹목적인 그 통일 지상주의밖에 되지 않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현실로서의 평화, 당위로서의 통일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가야 되는 게 이제 한반도의 여전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통일 방안은 여전히 화해 협력, 남북 연합, 단일 국가, 이제 통일 국가로 가는 요 3단계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나왔던 1994년도 상황을 상정해 봤을 때도 남북한 당사자주의가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전 세계 그때 우리 남북한이 동서 탈냉전 그 대탕트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이 화해를 하고 그 당시에 좀 조속하게 통일을 이루었으면은 아마 전 세계도 남북한 주민들의 이제 자결권 행사 차원 당신들의 권리라고 해서 이제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북한은 어쨌든 핵 개발을 하고 핵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한 30년째 한반도 문제가 이제 남북한 당사자주의라만 풀 수는 없는 이제 국제주의가 상당히 가미된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도 중간에 이제 남북 연합을 남북이 1대1 당사자로 하는 것이 이 긴 시간의 이 불신과 적대의 구조에서 과연 이제 적합할 것인가? 이걸 깨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던 게 평화 체제에 대한 노력들도 주변국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눴는데 이 남북한의 화해 협력 단계가 이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평화 체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이제 노력으로 같이 함께 승화되고 결국은 이제 동북아 공동체까지를 포함한 협력체를 이제 광범위한 의미의 연대와 협력을 포함한 이 평화 공동체 통일 국가 등등의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근본적인 좀 물음을 좀 제기해 보는 게 오늘 발표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꼭 이 단일 국가로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꼭 통일을 남북한만이 해야 되는가? 물론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이죠. 근데 이제 통일을 남북한만이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질문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북한의
이 통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동북아 통합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를 통해서 오히려 동북아 통합과 남북 통일이 이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서로를 촉진하고 지지하는 그런 방법들, 구상들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상은 이미 2002년도, 2003년도 이 참여정부 당시에 평화번영 정책이 나올 때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나왔던 정신들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주된 대상과 목표로만 이제 삼았었는데 2003년도 참여정부 때부터 평화번영 정책이 나오면서 남북한만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의 이제 번영과 통합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한 20년 역사가 좀 흐른 건데 이제 요 문제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아직 이 완결되어서 지금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공리처럼 이렇게 착근이 된 그 공식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으니 이제 차차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주된 그 말씀들이 되는 것이고요. 뭐 이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꼭 단일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연합 연방이라고 하는 거에 결속력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는 걸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파악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남북한만이 그냥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뇌피셜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독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연방과 연합의 사례들은 뭐 없을까라고 쭉 몇 가지들을 좀 아직 국내도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것, 많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 몇 가지들을 조금 좀 찾아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제 발표문에 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게 영연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연방, 우리나라도 이게 그 연방이라고 한다면은 연합, 우리 중간에 그 남북 연합이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중간 단계가 남북 연합인데 이게 고전적인 그 용어로는 컨페데레이션이라 써야 되는데 이거의 영문 표현을 우리는 코리안 커먼웰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커먼웰스, 잉글랜드, 그 영국을 여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연방 국가로 이어져 있는 그 본토에서만 해도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 웨일즈 이렇게 있는 나라들, 이렇게 나라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 세계 52개 있는 국가 회원들 국가로 이어져 있는 이 느슨한 가치와 제도의 연합체들,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우리 중간 단계 그리고 해외 동북아를 포함한 통일 단계에서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베네룩스 아주 유명하죠. EU의 통합력의 기초가 되었던 그 국가 이야기, 그리고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 그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면서 지리적 조건에 좀 뛰어넘어서 이제 통합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 이게 이제 그 힘의 불균형 속에서도 이제 벨라루스가 힘의 이 그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지금 양국이 실제로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을 만들고 헌장을 만들고 하는 걸로 지금 아직도 계속 좀 가다서달 반복하고 있지만 진행 중인 이 사례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한 민족적 동질성이나 정서적 요구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실질적 이해관계 구축과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이제 결속과 협력이 통합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연방이나 베네룩스 연합,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용적이고 이제 그 전략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통합을 좀 이뤄낸 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이제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또 위로부터의 통일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좀 추구하면서 한반도 통일 국가상을 좀 재구성해보고 이 평화 번영의 미래를 좀 새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디자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통일 국가 통일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여전히 민족 공동질성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들이 어쨌든 이 대학이나 그 상부 국가 단위에서 공리에 가깝게 완전히 이제 정착이 돼야 그래야 이제 초중등 그 교육 통일 교육 내용도 다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걸 조금 더 공론화시키고 공식화시켜가면서 새로운 담론을 찾아가야 될 때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